북한이 어제 600km를 날아갈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탓에 요격이 어려운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겨냥한 무력 시위로 보입니다. 첫 소식 원중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6시 53분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며 동해상으로 60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600여 킬로미터, 고도는 60여 킬로미터, 속도는 마하 약 5로 탐지하였으며 군 당국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로 불리는 KN-23에 무게를 두고 재원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N-23은 변칙 비행 때문에 요격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미사일 역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풀업 특성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오늘부터 나흘간 실시되는 한미연합 해상훈련에 반발해 도발에 나선 것으로 추측됩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등 미 항모 강습단은 지난 23일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미사일 도발도 무력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연합 방위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북한이 쏘아 올린 미사일은 사거리만 놓고 보면 부산까지 닿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에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죠. 보란 듯이 쏜 미사일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이어서 김종민 기자입니다.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동해를 향해 6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남쪽으로 방향을 틀면 바로 부산 해군기지까지 닿을 수 있는 사거리입니다. 부산에는 5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해상 한미연합훈련을 위해 로널드 레이건 항모가 입항해 있습니다. 앞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강도 높게 비판한 만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반발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침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발염치 않이가 다름 아닌 윤석열 그 위인이다. 미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가장 먼저 긴급 기자회견을 열면서 정점 고도와 사거리를 한미 정보당국과 다르게 발표했습니다. 最高高度約50キロ程度で、距離は通常の弾道軌道だとすれば約400キロ程度の飛翔し落下 북한 미사일의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는 걸 드러내면서 선제 타격이 가능한 자국 군대를 만들려는 의도를 담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자 여야가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사일 발사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5번째 무력 시위라며 윤 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호만 난무하고 진척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해 미사일 도발이 거듭된다며 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외교 참사를 넘는 외교 농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도한 관심이 불필요하다고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친서를 보낸 때는 같은 해 9월 21일로 9.19 남북 공동선언 후 이틀이 지나서였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 모두 27차례 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2019년 9월 21일 김정은은 향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각하와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표출하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썼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9.19 남북 공동선언에 합의한 뒤 이틀이 지나서였습니다. 남북 공동선언에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북미 간의 대화를 위한 직접 소통 채널을 만드는데 한국을 이용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고요. 북한이 그런 북미 간의 직접 소통 채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의 효용성이 크지 않다라는 것이. 김정은은 한미연합훈련도 가감없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2019년 8월 5일 김정은은 분명히 기분이 상했고 이를 각하에게 숨기고 싶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김정은은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향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하노이 회담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난 직후인 2019년 3월 22일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위원장님과 저는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친서를 보냈습니다. 친서 전문은 전현직 특파원의 모임인 한미클럽이 발행한 한미저널 10호에 실렸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그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했지만 이번 순방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청력 테스트만 남은 빈 껍데기 순방이라고 날을 세웠고 여당은 무차별적인 깎아내리기를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을 놓고 민주당은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현안은 꺼내지도 못하고 비속어 논란에 국민 청력 테스트만 남은 빈 껍데기 순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영국 조문 취소, 뉴욕 욕설 논란, 캐나다 투자 성과 거짓 홍보를 묶어 윤 정부의 외교 참사는 삼진 아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은 총체적 무능을 날 것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외교 참사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하지는 못할 망정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라인 전면 교체와 김은혜 홍보수석의 경질,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무차별적인 깎아내리기를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단절된 대일 외교 복구 등 분명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민주당이 제 얼굴에 침 뱉기식으로 한국 외교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역공했습니다. 현미경을 들이대고 찾아낸 티끌을 기다렸다는 듯이 키우고 비틀고 덧칠해서 그것으로 명백한 외교 성과마저 다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도 오늘 아침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에선 정치권 이야기 조금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정치부 박자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유엔 총회를 계기로 CNN과 인터뷰를 가졌던데요. 북한 관련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시 아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 답변은 CNN 방송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국의 대만 방어를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북한도 도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북도발에 대응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또 미국이 대만 분쟁에 대응하기 전에 한반도 방위 공약을 먼저 이행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안전과 대만 해협 안전 둘 다 보장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타이완 문제 등에 전 세계 관심이 쏠려 있는데 한국 입장에선 북한 핵 위협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는데요. 네네. 지난 8월 방한했던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중국을 의식한 거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져 나왔는데 휴가 기간 중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방한한 미 하원 의장을 만나야 하는지 여러 의견이 있었다. 펠로시와 통화를 통해 내실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을 두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권이 단순 해프닝을 조작 선동하고 있다고 역공에 나섰다면서요. 네, 특정 언론이 조작 선동했다고 하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예. 권성동 의원은 한 언론을 지목해서 신속한 보도가 아닌 신속한 조작이라고 했고 2008년 광우병 조작 선동 때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맥락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야당을 잘 설득해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한 부분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민주당은 진실 보도를 막는 좌표 찍기식 언론 통제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비속어를 썼다는 논란 자체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도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일부 의원들은 비속어를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앞서 대통령실은 비속어 사용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던 것과 좀 다른데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을 물었는데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으시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원내 대변인으로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을 통해서 나온 것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글을 하나 올렸다면서요. 네, 그제 페이스북에 불의를 방관하는 게 불의라면서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었는데 시점상 윤 대통령의 순방에서 외교 논란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올 만했습니다.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여 강경 노선을 분명히 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민주당은 발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외교 순방 이후의 거짓말이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질 거고요. 그에 따라서 특검이라든가 이런 국정조사에 대한 탄력도 상당히 받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여당이 발끈했겠죠.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과거 이재명 대표가 형수에게 욕설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게 진짜 욕설이라고 적었고 권성동 의원은 정계 은퇴 선언입니까? 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예, 그랬군요. 다른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그러니까 모레죠. 이 모레가 국민의힘한테 아주 중요한 날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죠? 네, 이틀 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심리가 열립니다. 지금까지는 이 전 대표가 계속 승리해 왔는데 당내에서는 이번에 다를 거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법조계 출신 한 의원은 당헌 당규 절차를 거쳐 바꾼 것까지 법원이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같은 날에 윤리위원회도 열리는 거잖아요. 이 내용도 한번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가 윤리위라는 산을 넘어야 하는데 중징계를 내릴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윤리위가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배격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해석했습니다. 윤리위를 향한 일방적 억측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는데 이게 다 중징계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그러나 당원권 정지 3년 또 탈당 권유, 제명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던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 전 대표가 어제 올린 글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그대 진짜 걱정되시면 당원 가입이 정답이라고 짧게 가입 독려글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이 논란이 됐던 지난 22일에는 가처분 자료 등을 읽느라 눈 건강이 안 좋다고 글을 올렸는데 나흘 만에 올린 겁니다. 여당을 상대로 계속 수위 높은 언쟁을 펼쳐왔던 이 전 대표가 윤리위를 이틀 앞두고 특별한 말이 없었던 것을 보면 이 윤리위 중징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식할 것이 아닌가 분석됩니다. 네, 뉴스 돋보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박자은 기자였습니다.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마스크 착용 규제가 사라지면서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다만 코로나19와 계절 독감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됩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로야구장을 찾은 관중들의 모습입니다. 팬들은 마스크를 쓴 채 자신의 팀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약 2년간 유지돼 온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늘부터 해제됐습니다. 앞으로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스포츠 경기나 집회, 공연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름 시즌 동안에 계속 직관을 다녔었는데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갑갑한 부분도 많았고, 그런데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편하게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출구 전략이 가동된 가운데 방역 당국은 병원과 시설 면회, 확진자 격리 의무 등 추가적인 방역 완화 조치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을과 겨울,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의 동시 유행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6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 수는 그제 같은 시간대보다 11,000여 명 가까이 줄었고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는 4,900여 명 줄었습니다. 밤 9시 기준 일요일 확진자 수는 지난주에 10,000명대로 감소한 이후 2주 연속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전국에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정혜연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완연한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서울이 낮 동안 26도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꽤 크게 벌어집니다. 오늘 서울이 15.3도, 강원 양구는 10.4도로 꽤 쌀쌀하게 출발했는데요. 낮이 되면 일제히 2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의 양이 좀 많겠고요.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아침 안개가 짙겠고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입니다. 서울이 15.3도, 대전 15.1도, 부산 18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와 대구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쌀값이 4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죠. 논을 갈아엎을 만큼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나랏돈 1조 원을 들여 쌀 45만 톤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먼저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서산의 한 양곡 창고. 농협에서 수매한 21년산 800kg 쌀 포대가 1,900개에 달합니다. 창고의 3분의 2 이상을 채운 겁니다. 이곳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국 양곡 처리장 144곳에 쌓인 재고는 31만 톤. 1년 전보다 2배나 많습니다. 문제는 올해도 작황이 좋아 지난해와 쌀 생산량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에 4725원으로 공급 과잉 우려에 1년 전보다 25% 역대 최대 폭으로 급락했습니다. 기름값, 비료값은 폭등하는데 쌀값만 폭락하자 농민들은 곳곳에서 트랙터로 벼를 갈아엎는 등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과 예상 생산량인 25만 톤보다 20만 톤이 많은 45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10월에서 12월 사이 수확기 격리 물량입니다. 공공비축미 45만 톤까지 포함하면 90만 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데 올해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합니다. 과도하게 하락한 쌀값을 상승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의 전량 시장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밀과 콩, 가루쌀 등 대체작물 재배 농가에도 직불금을 줘 전환을 유도하는 등 수급 균형도 맞춰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그런데 쌀값 문제를 두고 여야가 생각하는 해법이 많이 다릅니다. 정부와 여당은 쌀 수급을 의무화하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쌀값 문제는 여야를 떠난 민생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이현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쌀값 안정은 필요하지만 의무 수급을 법제화하는 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다수 구석을 앞세워서 제가 볼 때는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면 반박한 건데 해당 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국가가 의무로 사들인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2020년 비축미 30만 톤을 과잉 방출해 쌀값이 폭락했다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일을 안 해서 민주당이 나선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여야의 문제라든가 진영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쌀값 안정화에 대한 것은 여야가 떠나서 민생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 여당은 야권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조 편향적인 그런 정책을 또 재현한다면 우리 경제는 물론 우리 또 청년들의 미래도 암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 불벌죄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지입니다. 올해 4분기, 즉 10월 1일인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적용할 전기요금 인상안이 이번 주에 발표됩니다. 올해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려면 가구당 전기요금을 8만 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는데요. 한국전력의 재정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얼마가 오르든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자극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하려다 전격 연기했습니다. 한국전력의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산업부와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기획재정부가 인상폭을 놓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은 이미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조 9천억 원 적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14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고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라 올해 적자 규모가 30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전은 정부에 제출한 요구안에서 4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50원 인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는 현재는 위기 상황이라며 전기를 많이 쓰는 대용량 사업자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내비쳤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전력의 재정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가 그리고 재무 건전성 이 부분에 관해서만 중점을 두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전기 가스 요금이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요금에 이어 가스요금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물가 상승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 판결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뒤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보복 우려가 있으니 남성을 한 달 동안 격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진우 기자입니다. 가스배관을 타고 2층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 1시간 전 경찰에서 스토킹 경고를 받았지만 집까지 침입해 여자친구를 폭행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남성에 대해 경찰은 스토킹과 주거 침입, 폭행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범죄의 경중과 재범의 위험 여부를 고려해도 구속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보복 범죄를 우려한 경찰은 피의자를 유치장 등에 한 달간 감금하는 잠정 조치 4호를 추가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습니다. 피의자 친구 집을 가해자 모르는 곳으로 옮겼고 출근할 때 퇴근할 때마다 차에 대가지고 경찰 태워가지고 그래 그 집에 데려다주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워치 지급에 위치가 바로 뜨게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후 지난달까지 구속영장 신청은 모두 301원 7건. 법원은 이 중 32%인 127건을 기각했습니다. 경남 지역 여성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주변인들이나 모든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대해서 가해자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2차 피해, 보복이라든지 그리고 또 범죄 재범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용해서 사실 그 굉장히 강력한 범죄다라는 이 식으로. 정부와 여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등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추가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스토킹 범죄를 무겁게 처벌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까지 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선 징역 8년이었지만 2심에선 스토킹 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형량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이 판결은 이병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악몽의 시작은 이별 통보였습니다. 1년 동안 사귀다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던 50대 남성은 접근 금지 명령에도 집착이 심해졌습니다. 피해자 집과 직장에 계속 찾아갔다 주거 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까지 품게 됐습니다. 이 남성은 처벌 불원서를 써주면 연락하지 않겠다며 피해자를 자택으로 꿰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판결은 징역 8년. 남성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형량을 7년 늘려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 고등법원은 잔혹한 범죄로 확대될 위험이 큰 스토킹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엄중한 처벌로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마땅하다며 반성문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못하고 징역 8년의 형량이 크다며 항소한 스토킹범에게 돌아온 건 2배로 무거워진 형량이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영화배우 곽도원 씨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곽 씨는 어제 새벽 5시쯤 제주시 애월읍 근처의 한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둔 채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데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곽 씨를 깨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고 면허 취소 수치인 0.08%가 넘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곽 씨는 한림읍에서 애월읍까지 약 10km를 운전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곽 씨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내고 함께 일하는 많은 관계자분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열린 북한의 공식 행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이 처음 등장했다는 중국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9월 9일은 북한 정권 수립일이었는데요. 이날 경축 행사가 열렸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던 아이들 중 한 소녀가 이들의 둘째 딸인 김주애로 보인다는 겁니다. 리설주 여사가 곧장 소녀에게 다가가 등에 손을 얹고 긴 대화를 나눴다는 점, 공연 중간중간 중계 카메라가 유독 소녀를 계속 비췄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미국의 한 전문가도 김 위원장의 딸이 이 소녀의 나이 정도 됐을 것이라며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편 김주애는 김 위원장 부부의 세 자녀 중 둘째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13년 북한을 다녀온 NBA 농구 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먼이 리설주 여사가 딸 얘기만 했다며 딸 이름은 김주애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선 생일 파티에 야생곰 한 마리가 등장해 음식을 먹어치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네티컷주의 한 가정집 마당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2살배기 남자아이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있었는데요. 파티가 한창이던 그때 아이의 어머니가 곰이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에 황급히 실내로 대피했는데 그 후 눈길을 끈 건 곰의 식성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주스나 과자 등에는 눈길도 주지 않던 곰이 자그마한 컵케이크만 모조리 먹어치운 건데요. 곰을 쫓아내려 자동차 경적까지 울려봤지만 곰은 아랑곳하지 않고 20여 분간 달콤한 크림이 올려진 컵케이크를 싹쓸이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뒷마당을 떠났다는 곰, 컵케이크가 꽤나 입에 맞았나 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서울의 빌라를 100채 넘게 소유한 40대가 갑자기 명의를 노숙인에게 넘겼습니다. 이상하죠? 경찰은 깡통 전세 사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억대 전세금은 고스란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떠안았습니다. 이상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시내에 빌라 100여 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A씨. 그런데 신종 깡통 전세 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우선 경찰은 신축 빌라의 건축주가 세입자를 모집해 전세금을 받아낸 뒤
이후 다주택자인 A씨에게 명의를 이전하고 뒷돈까지 쥐어주면서 사실상 뒤로 숨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A씨.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한 노숙인에게 50만 원을 주고 명의를 또 이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 노숙인이 세입자들을 상대해야 할 상황이지만 정작 전세 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축주가 가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이 건물의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더라도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공사 측에서 1인당 최소 1억 원에서 많게는 2억여 원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7월부터 진행한 전세 사기 특별수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DNA 속에 있다고 할 만큼 의미가 깊은 문화 중 하나는 바로 전통 자수인데요. 형형색색의 문양이 가득한 옷을 입은 우크라이나 모델들이 모였습니다. 밀라노로 가보시죠.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수놓은 자수. 우크라이나 전통 자수 문양이 드레스를 화려하게 장식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출신 디자이너가 만든 이 옷들은 올해 밀라노 패션위크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특별한 드레스를 만든 건데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 전통 자수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컬렉션의 수익금은 전쟁으로 피해 입은 국민을 지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네요. 모로코의 수도 카사블랑카엔 한 환경단체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데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이곳에 진열된 제품들은 모두 환경을 생각했습니다. 무엇으로 만든 걸까요? 깔끔한 디자인의 가방부터 독특한 분홍색 그릇까지 이곳 모든 제품은 놀랍게도 재활용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100kg 정도의 플라스틱과 종이를 가져와 새롭게 탈바꿈하는데요. 매년 100만 톤 이상의 폐플라스틱이 발생하는 모로코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7년 설립된 이후 무려 70톤 이상의 쓰레기를 재활용했는데요. 멋진 재활용만큼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노력도 꼭 뒷받침돼야겠죠? 캄보디아에선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 중단됐던 전통 축제가 다시 열렸습니다. 재미있는 경주와 레슬링 경기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네요. 버팔로에 올라탄 사람들이 힘찬 경주를 펼칩니다. 말을 잘 듣지 않는 소들도 보이는데요. 다른 쪽에선 아이들의 전통 레슬링 경기도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일명 죽은 자들의 축제로 불리는 이 기간에 캄보디아 사람들은 사원을 찾아 음식을 바치는 문화가 있는데요. 이 음식들이 죽은 가족의 영혼에 닿을 거라 믿는다고 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의 얼굴엔 그야말로 웃음꽃이 피었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러시아로 편입할지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출구조사 결과 93%가 넘는 찬성표가 나오는 등 조만간 합병 승인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한편 예비군 30만 명에 대한 동원령을 내리며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는 푸틴 대통령과 달리 러시아 곳곳에선 항의 시위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 러시아 연방 편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틀 만에 투표율이 절반을 넘겼습니다. Явка составила по территории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55,5%. Сегодня за 2 дня проголосовали 858 681 человек. И это только... 현재 점령 지역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친러시아 성향인데다 투표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압도적 찬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자포리자 지역에서는 투표 첫날 출구조사 결과 주민 93%가 러시아 영토 편입에 찬성했다는 러시아 관영통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르면 오는 30일
점령지에 대한 합병 승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점령지 합병은 러시아가 전쟁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란 위험한 신호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내부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내린 동원령에 항의하는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천여 명의 시위 참가자가 체포됐고 국경지대에선 매일 러시아 탈출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미국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러시아를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단호히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미국과 동맹들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최근까지도 러시아 고위급과 접촉했다고 말하면서도 러시아 측 채널을 보호해야 한다며 접촉 내용과 시점을 정확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LG가 김민성의 말루 홈런으로 SSG를 꺾고 정규리그 역전 우승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기아는 삼성의 진땀승을 거두며 가을 야구 막차 자리인 5위를 지켰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전광열 기자입니다. 만원 관중 앞에서 열린 선두 SSG와 2위 LG의 시즌 마지막 대결.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의 승자는 LG였습니다. 8회까지 1대2로 끌려가던 LG는 9회 2사 만루에서 이영빈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10회 2사 만루에서 김민성의 만루 홈런으로 역전했습니다. 저희 와이프하고 저희 딸이 무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요즘 경기를 많이 못 나가가지고 오늘로서 그래도 칭찬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6대2로 승리한 LG는 정규리그 1위로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던 1994년 이후 28년 만에 한 시즌 구단 최다승 타이 기록인 81승을 기록했습니다. LG는 SSG에 3경기 반차로 따라붙으며 정규리그 1위의 불씨도 살렸습니다. 0대0의 접전이 이어지던 5회, 선두 타자로 나선 기아 박동원이 삼성 수아레즈의 직구를 공략해 비거리 115m짜리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기아는 2사 2루에서 터진 나성범의 우전 적시타로 한 점을 더 보탰고 7회에도 2점을 추가했습니다. 삼성은 9회 석점을 내며 역전을 노렸지만 승부를 뒤집진 못했습니다. 4대3으로 승리한 기아는 KT의 1대9로 완패한 6위 NC를 2경기 반차로 밀어내며 가을 야구 막차인 5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9위 두산은 꼴찌 한화를 5대3으로 물리쳤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메가쓰나미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최근 대만과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일본에서는 한때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김주아 AI 앵커와 함께하는 쉬운 우리말로 순서입니다. 지진 이후 바다에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현상, 일본말로 쓰나미라고 하죠. 요새는 자연현상뿐 아니라 어떤 것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상황을 표현할 때도 꽤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쓰나미는 한자로 쓰면 진파, 나루진의 물결파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문자 그대로 항구에 밀려오는 큰 파도라는 뜻입니다. 일본이 쓰나미 피해를 많이 입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해를 부르는 말도 일본어가 많이 쓰이긴 하지만 우리말로도 충분히 바꿔 부를 수 있겠죠. 그럼 어떤 말로 대체하는 게 좋을까요? 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일이니 지진 해일이 좋겠습니다. 김주아 AI 앵커의 목소리로 뉴스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름다운 우리말을 써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대만과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일본에서는 한때 지진의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네, 익숙해진 외국어라도 조금씩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앞으로는 쓰나미 대신 지진 해일로 표현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쉬운 우리말로였습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완연한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높고 푸른 하늘이 드러나면서 서울은 낮 동안 26도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침 공기는 꽤 쌀쌀합니다.
오늘 서울이 15.3도, 강원 양구는 10.4도로 출발했는데요. 오후가 되면 일제히 2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나오실 때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의 양이 좀 많겠는데요.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아침 한개가 짙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고요. 낮 동안 남해안은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입니다. 서울이 14.9도, 대전과 대구 15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 25도, 창원 2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영남 해안과 제주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말도 살이 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철에는 식욕이 왕성해지면서 체중이 불어나기 쉬운데요. 오늘은 가을 제철 음식 중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을을 대표하는 해산물 대하입니다. 이 대하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고요. 또 고등어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다이어트 중 건강한 지방 섭취를 하는 데 좋습니다. 이렇게 식이 조절을 하게 되면 칼슘이 부족해질 수 있는데 이럴 때 굴을 챙겨 드시면 영양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안개가 짙게 낀 아침입니다. 출근길에 운전하는 분들 앞차와의 거리 넉넉하게 두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